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2차 한반도 북방 문화전략 포럼의 제3세션 한중앙하 간 문화 분야 협력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정상기입니다. 저는 외교부를 퇴직하고 현재는 건국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북방 지역은 안보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또 우리에게 차세대 신흥시장이자 에너지, 자원, 식량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또 우리 고려인들이 많아서 우리와 정서적, 문화적으로도 유대감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방 지역을 대상으로 외교를 시작한 소위 북방 외교를 한 지 이미 50여 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정치, 외교, 경제 분야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문화 분야는 다소 성과가 느리다는, 협력사항이 느리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의 일방적 전파 측면만 강조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문화는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외교 관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또한 개인이나 국가의 아이덴티티와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지난 50년간 북방 외교를 열심히 추진해 왔는데 정치, 경제와 비교해서 다소 협력이 늦다고 평가되는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 한국과 북방 지역과의 문화 분야의 접점을 확인하고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지혜를 교환하는 것이 지금 이 세션의 주제입니다. 기조 발표를 듣기 전에 사실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전에 있었던 개회식 때에 나온 내용들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한 중앙아 국가의 대사님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잠깐씩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든 대사님들이 한국과 북방 지역 국가들 간의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유형 문화 교류뿐만 아니고 무형 문화 분야의 교류도 중요하다. 또 유학생 교류가 중요하다. 또 쌍방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 대부분 이런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도 참석하셔서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반 총장님 말씀은 한국은 기존 4강 외교를 벗어나서 북방과 소통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또 한국과 북방 국가들 간의 상호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국가 간에 서로 다른 문화를 기꺼이 포용하는 마음가짐으로 상호 교류할 때 본격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둘째로 사안별 협력 방안에 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 협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러분께 오늘 발표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3분의 기조 발표, 5분의 패널리스트가 참석하셨습니다. 기조 발표를 해주실 3분은 서정강 세계 태권도 연맹 총괄국장, 손만 이렇게 좀 들으십시오. 박수는 제일 끝에 한꺼번에 좀 감사했습니다. 정태인 전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이십니다. 네. 이홍기 EHL 바이오 대표이사입니다. 그다음 패널리스트 강소영 KNN 넥센 월석 문화재단 이사이시면서 서울 디지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입니다. 박정웅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이십니다. 손영훈 한국외국어대 중앙아시아연구소장이십니다. 오진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장 현직 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단히 진행 요령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조 발표 맡으신 세 분은 발표 시간은 7분으로 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널리스트들은 각 5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여기다 둔 이유가 여기에 이 타임머신이 있어서 시간이 넘으면 가차없이 이걸로 흔들어 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늘 이제 폐회식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시간 가능한 대로 1시간 반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들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제 이 세션은 영어, 러시아어로 동시 통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 발언자들께서는 천천히 통역하기 좋게 좀 발언을 굉장히 좀 천천히 좀 해주시고 또 짧은 센텐스를 이렇게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발표를 많이 해도 거의 통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자기 잘 발표했다고 하셔야 전혀 상대방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션이 아마도 유튜브로 해서 전부 생중계가 되고 또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우선 기조 발표를 듣겠습니다. 우리 서정강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서정강이라고 합니다. 우선 한반도 북방문화 전략 포럼에 태권도를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 발표 내용 중에 뭐 상당 부분은 이미 그 프로그램 책자에 수록이 돼 있으니까 추후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북방 국가들과의 어떤 그 친밀감 강화나 여러 가지 외교 문화적 그 교류에 있어서 태권도가 어떤 역할을 선도해 왔고 또 앞으로 좀 더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말씀 나누기 위해서 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세계태권도연맹은 1973년에 설립이 돼서 국내에 있는 유일한 IOC 인준 그 국제 스포츠 기구입니다. 현재 저희가 212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올림픽 종목 국제 연맹들 중에서 상위 5번째 안에 드는 거대한 연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태권도를 무도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관점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태권도가 올림픽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 이런 면에서 세계와 국제화 면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개요나 이런 부분들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저희 그 총재님은 오전에 축사를 하셨었는데 조정원 총재님께서 지금 6선째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산하에는 5개 대륙 연맹이 있습니다. 저희가 212개 국가협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가협회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대륙 연맹이 5대륙에 있습니다. 1973년도에 저희 7개국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2022년 현재 212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최하는 대회가 총 21개나 됩니다. 보통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보통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외에도 뭐 주니어, 품새, 그랑프리 등등 해서 총 21개의 태권도 저희 주최 국제 대회가 전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는 올림픽, 그다음에 장애인 올림픽, 그 외에 모든 5대륙의 그 종합 경기 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니버시아드나 거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합 경기 대회 태권도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대중화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태권도 현재 태권도와 올림픽과는 따로 떼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 된 이후에 급속한 발전을 했었는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05년, 2009년, 2013년도에 평가에서 태권도가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현재까지 2028년 LA 올림픽 때까지 정식 종목으로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요.
표가 보여주는 거는 왼쪽에 있는 표는 현재 IOC에서 그 올림픽을 통해서 마케팅 수입을 배분하는 그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보통은 저 그룹을 어떤 국제 연맹들 간의 어떤 우위 관계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데 저 그 표는 굉장히 오래돼서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저기에는 태권도가 그룹 D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표를 보시면 최근에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굿 거버넌스, 어떤 국제 연맹으로서의 역량이나 능력,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매기는 수치입니다. 거기에서 태권도는 그룹 A2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국제 연맹들보다 상당히 경쟁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그 올림픽에서는 총 8차례 태권도가 있었죠. 처음 2차례 88년, 92년 시범 종목, 그 이후에 6차례 정식 종목으로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있어왔습니다. 그 2000년 시드니부터 역대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을 보시면 흥미로운 점은 총 41개의 나라나 메달을 획득을 한 종목입니다. 태권도가. 그래서 상위 보시면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3개 이상, 2개 이상 금메달을 따기 어려운 종목, 그만큼 어떤 경기력이 평준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북방 국가들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에서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이미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그 아까 위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세계화를 하고 전 세계에서 212개 회원국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저희가 어떤 경쟁력 강화 전략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 중에서는 트라이애슬론과 더불어 가장 늦게 올림픽에 참여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길지 않고 초기에 위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모든 거를 다 어떤 혁신한다는 마음으로 전자호구 도입, 비디오 판독 도입, 그다음에 모든 부분들을 다 개혁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 작년 도쿄 올림픽 때 저희 태권도 경기장에 취재하러 왔었던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태권도가 기회 종목이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기대를 하기 어려운 많은 나라들한테 기회 종목이 된다. 가장 제너러스한 스포츠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저 사진에 보이는 나라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올림픽 첫 번째 메달이 태권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니제르, 가봉, 요르단, 저런 나라에서는 태권도가 축구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금방 됐죠. 그리고 저희가 좀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 저희가 스포츠에만 이렇게 매몰돼 있지 않고 스포츠가 어떤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오전에 저희 총재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스포츠를 넘어서는 가치를 저희가 창출하고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2016년 이래로 특히 저희가 난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태권도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고, 그래서 UNHCR이나 그다음에 IOC에서 설립한 올림픽 난민재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선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르단, 루안다, 터키, 프랑스, 스위스 이런 곳에서 난민들 대상으로 태권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짧은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요르단에서 난민 캠프들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태권도 대회를 최초로 어떤 다른 종목들이 해보지 않은 그런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00여 명의 난민들이 참가를 했고요. 가장 가슴이 뭉클한 부분은 이 난민 선수들이 이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것이 그 난민 캠프에서 처음으로 밖으로 나와본 그런 일인 겁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대상 이 정도는 저희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세계 태권도 연맹 내부에서 난민 외에 여러 취약계층에도 태권도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프리카에서 SBS가 건립한 홉스쿨이 50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태권도를 지도한다든지 특별히 길거리 청소년 또는 성착취 피해 여성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아 발전재단에서 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태권도 평화봉사단 활동도 2008년 이래로 하고 있는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북방 국가들인데 대부분에서 파견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넘어가고요. 무엇보다 태권도가 이렇게 저변 확산을 하면서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오전에 아마 시범단 공연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 시범단이 전 세계에서 초청을 받아서 의미 있는 곳에서 시범 공연을 많이 보이는데 그 시범 공연 자체가 워낙 다이나믹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태권도 홍보에 아주 그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메리카's Got Talent에서 결선까지 올랐고 그 유튜브 영상은 뭐 수천만 회를 조회가 됐고요. 평양에서 2차례나 저희가 공연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 최초로 그 교황님이 직접 보시는 가운데 시범을 보인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어떤 이미지 그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원월드 원태권도라고 저희 총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태권도라는 이름에서는 모든 게 하나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가령 그 북한에서 주도하고 있는 ITF가 있습니다. 그 ITF 다른 태권도 국제기구지만 저희가 2014년도부터 같이 화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은 메시지를 줬고 평창 올림픽 이렇게 거치면서 태권도가 그런 평화 구현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지금 그 오진수 과장님도 계시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민간 그 남북 관계가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가 유일하게 그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60세가 넘어도 세계 챔피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가 품새 부분에서는 그 시니어들도 참가해서 본인들이 아직도 세계 챔피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세계 품새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방 국가 태권도 현황은 저희가 프로그램 책자에 있는 걸 참고해 주시고 짧게 그 북방 국가들 태권도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대부분의 국가가 구소련 붕괴 이후에 저희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가맹을 했습니다. 1992년, 93년 때 많이 가맹을 하다 보니까 특징이 그 저희한테 가맹이 되기 전까지 가라데 또는 북한 주도의 ITF 태권도 저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북방 국가들 중에는 아직도 가라데와 ITF 태권도가 훨씬 강한 나라들이 있고 좀 더 빨리 저희 쪽으로 이렇게 전환한 것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역사로 보면은 30년 정도 됐는데 역사에 비해서는 어떤 군경 또는 학교에서 태권도를 채택하는 곳이 많이 늘고 있고요. 이거는 물론 정부와 공관 그리고 문화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요약은 제가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좌장님 혹시 여기 한 1분 30초짜리 비디오인데 틀어도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좀 요거는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2019년도에 그 유소년 선수권 대회 때 아까 오전에 총재님 말씀하셨던 그 깜짝 플래시몹을 했어요. 보시면 북방 국가에서 태권도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북방 국가들에는 모두 저희 국가협회들이 소지하고 있고 굉장히 활동이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문화 전략을 세울 때 태권도의 저변 또는 저희 세계 태권도 연맹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을 활용하시는 부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북방 국가들 간에 어떤 교집합이 있으니까 그 북방 국가들 간의 태권도 대회를 가령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같이 참여를 해서 연다든지 해서 그 국가들 간의 어떤 좀 교류도 늘 수 있고 그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미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무도적, 교육적으로 가치가 좀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 파견 사범, 또 공관, 해당 협회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사례가 있었지만 올림픽 메달이 나오면 그 나라에서는 태권도가 단연 최고의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수련하는 저 외국인들은 태권도와 대한민국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신들이 입는 도복의 띠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부 한국 이름으로 한국말로 이름을 새기고 그런 애정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태권도를 활용을 해주시고 또 이런 활동에 있어서 또 정부, 기업 좀 더 세계 태권도 연맹에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 태권도를 저희가 오늘 기조 발표에 집어넣은 이유는 북방 지역 국가들과 문화 교류라 그러면 거기에 음악도 있고 예술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발표하신 대로 짧은 시간에 가장 먼저 잘 정착이 돼서 실제로 현지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스포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회의 종목이라고도 아까 우리 서 국장님 말씀하시고 또 현지에서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짧은 시간에 그 북방 국가들한테 사랑받는 스포츠가 됐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케이스를 다른 분야도 어떻게 잘 참고를 해서 여타 분야도 태권도 분야와 같은 그런 그 선례를 따라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태권도 사실 분야를 가장 먼저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였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우선 정태인 대사님 다음번 또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정태인입니다. 뭐 제가 최근에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인도, 러시아 뭐 근무를 했었고 또 이 외교부에서 아프리카 중동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 정리되는 게 있는데 좀 색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화 태권도를 포함한 그 문화를 통해서 또 그 유대감 어떤 공동체 의식 형성 이런 게 모든 협력의 그 기본이고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2세션하고 3세션하고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뭐 느낌도 듭니다. 이 북방 협력 어떻게 교류를 갖다 활성화할 거냐 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북방은 원래 하나였고 우리 한반도도 뭐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갖다가 이 발굴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유대감을 갖다 강화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그 북방 하면 이 소위 한반도를 포함하는데 지도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역사 문화적으로 또 이 정치 경제적으로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유럽의 그 지중해 그리고 인도, 중국 그 사이에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북방이 아닌가 싶고 그 공통점은 뭐 알타이어를 갖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터키서부터 한반도까지 그 알타이어를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잊혀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 문화를 갖다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없고 인도에서도 없고 유럽에서도 없습니다. 이런 공통점에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큰 두 가지를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계의 중심 그 하나 둘 셋입니다. 이 세계의 중심 다시 말하면 세상을 어떻게 그 연결하고 변화시키고 지배해 왔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 유라시아가 이 각기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 그림이 나오질 않는데 최소한 그 지난 1000년간 이 세계사에서 그 엄청난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세기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그 셀주크 투르크가 이 중동으로 이동을 해서 이 지배하는 과정에 또 유럽하고 마찰이 있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한 200년 후에 또 몽골 군대가 이 중동을 지배하면서 이란국을 세우고 또 이란국 이후에는 그 오토만 제국이 500년을 갖다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대서양 시대 이전에 유럽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 지중해를 갖다가 이 중앙아시아 민족이 지배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지중해로 가는 과정에서 인도로도 갔습니다. 11세기에 그 중동으로 가면서 중간에 그 인도로도 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 회교를 전래했고 또 그리고 자그마한 그 소규모 이 투르크 왕국들을 건설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사마르칸트에서 출발한 그 티무르 제국의 후손 바브르가 인도로 들어가서 무굴 제국을 갖다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말 그 영국에 의해서 그 멸망할 때까지 그 인도를 갖다 통치합니다. 이 동북아시아 여기 우리 정상기 대사님이 전문가신데 이 중국 지역만 보더라도 이 뭐 12세기, 3세기 그 몽골 민족들이 이 중국으로 내려서 이 금나라,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원나라를 세웁니다. 원나라를 세우면서 중동과 또 이 육로로 해로로 뭐 교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현재 그 중국의 그 1대1로 뭐 이 원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서 16세기, 17세기에 이르러선 또 만주에서 이 흥기한 만주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이 청나라를 세우고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위 그 최근의 그 1000년간 이 산업혁명으로 이 서세동점이 본격화되는 그 19세기 중반까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북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이 연결하고 변화시키고 또 이 지배하는 그런 그 엄청난 그 지정학적 역할을 했다고 뭐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업혁명으로 그리고 또 이 해양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북방의 시대가 잠깐 저물었는데 소위 구소련이 이 망하고 다시 그 중앙아시아에서 코카사스에서 그 국가들이 그 독립하면서 다시 그 옛날에 그 무엇인가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조금씩 생기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더 발전적으로 나간다면은 이 러시아 밑에 그 중앙아시아
터키서부터 이 중앙아시아 5개국 포함한 그 투르크권이 하나의 어떤 좀 연대하는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 옆에 그 중국과 더불어서 그 유라시아의 어떤 3분 뭐 그런 그 형태까지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잘 된다면, 성공한다면 뭐 그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반도도 이 소위 북방의 그 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왜 하나였느냐?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한반도에는 저 만주서부터 해갖고 그 몽골 계통의 그 민족들이 와서 정착을 하면서 뭐 고구려 백제를 만들고 또 이 중앙아시아의 그 투르크계 민족들이 이 동남부로 오면서 이 신라 뭐 경주김씨라고 합니다. 조상이 거기서 왔다 그러는데 신라의 지배자가 되고 또 나중에 그 통일 신라가 망하고 고려로 넘어가면서 이 고려의 어떤 주력 세력이 뭐 경주임시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듯이 우리 그 민족 자체가 이 소위 북방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그 인연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아까 그 북방의 공통점이 알타이를 사용하고 말과 활을 쏘는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한국어가 그 알타이어 계통입니다. 이거 뭐 부정할 수 없는 그 언어적으로 이 북방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과 활의 문화를 갖다 공유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 고구려의 그 수렵도에서도 보여지고 또 뭐 신라의 그 기마산과 그 천마도에서도 보여집니다. 뭐 더 나아가서 제가 잠깐 뭐 재미있는 예를 든다면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그 금을 좋아하는데 그걸 한자로 쓰면은 그 뭐 금이 됩니다. 그 우리 저 경주김씨 김인데인데요. 그리고 또 이 신라 수도를 금성이라 불렀는데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마르칸트 뭐 이 타시켄트 같이 칸트가 마을인데 그 앞에 부적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금성이 이 김씨 마을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더 나가서 이 신라 그 경주김씨 왕의 호칭이 마리칸이라는데 그 이제 터키 사람들이 마을르칸에서 그 동쪽의 왕이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 과거에 그 엄청난 역할을 했던 그 북방이 그 뭐 러시아의 그 중앙아시아 진출 그리고 또 이 해양의 시대 도래에 따라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하여튼 소련 붕괴 이후에 그 중앙아시아 국가가 독립을 하면서 새로운 뭔가 이 계기를 만들었다. 이 계기 속에서 또 우리의 그 북방 외교가 시작되면서 뭔가 옛날에 잊혀졌던 하나로 다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그 뭐 태권도 역할이 뭔가를 갖다 한번 떠올려 보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 태권도 역할도 뭐 엄청나다고 봅니다. 태권도의 그 기능이라고 하면 뭐 알려진 그 어떤 많이 알려진 그 인지도에다가 어떤 이 네트워크 그 올림픽 종목이기 때문에 그 국가별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그 하나로 모이는 그 장을 갖다 제공할 수 있는 뭐 그 기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과거에 그 잊혀졌던 그 하나 이 유레시안 솔리데리티 유레시아 그 연대 유대감이라 그러네. 그걸 갖다 뭐 강화시키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기 전에 일단 뭐 태권도가 열심히 또 널리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각종 그 지역 문화 행사에 그 북방의 문화 행사에 뭐 태권도 행사 같이 곁들여 가면은 하나의 그 패키지로서 뭐 좋은 정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신바트나 뮬란처럼 이 태권도를 그 주제로 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이 그 소위 북방 지역에 상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그
알타이어 뭐 그러니까 그 터키어하고 뭐 중앙아시아 말이 거의 비슷한데 터키어로 더빙하고 러시아 자막을 깔면은 그 터키서부터 이 동쪽의 그 키르기스탄까지 1억 6천만이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나 그 애니메이션의 효과는 그 대단합니다. 신봤다 하면 그냥 뭔가 그냥 금방 떠오르듯이 윌란 하면 떠오르듯이 그 태권도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좀 상영을 하면 참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바야흐로 뭐 이 K 한류고 이 IT 시대인데 태권도도 K-팝의 한 장르로 만들어서 뭐 싸이를 능가하는 뭐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IT나 그 AI 기법을 통해서 태권도를 갖다 또 대중에게 많이 다가가는 그런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것은 그 지역의 그 태권도 대회를 갖다 개최하는 건데요. 국가별로 있는 그 협회를 기반으로 해서 유라시아 그 지역 태권도 대회를 갖다가 개최하면 그야말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북방은 하나다. 뭐 이런 그 소위 일체감, 뭐 이 동일성, 유대감을 갖다 느끼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그 유라시아 태권도 대회를 운영하는 기구까지 발족시키면 좋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뭐 여러분들 다 아실 수도 있는데 1992년 이 구소련 붕괴 이후에 이 터키 중심으로 해서 그 투르크권 정상회의가 결성이 됐고 작년에 이 소위 지역기구 투르크권 국가기구 오가니제이션 오브 터키 스테이트로 그 발전이 됐습니다. 이런 그 소위 OTS라는 그 기구로 그 발전을 했고 또 한국 중심으로는 그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있습니다. 한국 플러스 중앙아시아 5개국인데 거기에 또 빠져 있는 게 이 터키입니다. OTS에 빠져 있는 건 한국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도 북방의 당연한 일원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그 널리 그 인식이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 괴리가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 조선 500년 동안 이 소위 그 성리학자들이 오랑캐가 우리의 조상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북방을 부정하다 보니까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그레이트 게임 때문에 또 그 어떤 이 교류가 중단이 됐고 이어지는 그 냉전 체제 때문에 또 그 중단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 오랫동안 끊어져 갖고서 한반도와 이 북방은 완전히 뭐 다른 어떤 그 이 주체로 생각을 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러한 그 한중아시아 협력 포럼 그리고 이 투르크권 국가기구하고 병행하는 함께 초청해서 뭘 도모할 수도 있고 그 기구의 행사의 어떤 활동에 지원하는 역할로서 그 유라시아 태권도 대회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그 발전적으로 또 나아간다면은 여기에 그 유라시아 태권도 대회 북한을 참여시킨다면 그야말로 뭔가 또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그 뭔가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더 나아간다면 이 소위 그 많은 이민의 나라 그 캐나다, 미국의 이 소위 그 북방 출신의 그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갖다가 하나로 묶는 뭐 대표단을 결성해서 이 유라시아 태권도 대회에 참여시키는 것도 또 외연을 갖다 확장하는 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태권도는 이 만남의 장을 만들므로써 이 그 지역의 그 어떤 유대감을 고취시키고 뭔가 우리는 하나다 이런 그 인식을 갖다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모든 협력의 출발은 그 소위 우리는 하나 어떤 이 공동체 의식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 교사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이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제반의 그 어떤 협력 강화를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정도사님도 하실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시간을 컨트롤한다고 했는데 두 분이서 태권도 발표하면서 40분을 활용을 하셔서 남은 분들은 이제 정말 시간을 좀 결론 위주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션은 일반적인 그 학문적인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원론보다는 아까 우리 오전에 반기문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그 정태인 대사님 그 태권도를 소재로 한 뭐 영화 애니메이션 또 여러 가지 그 지역 태권도 대회 개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우리 지금 다음번 이제 발표를 하실 우리 이영훈 대표님께서도 조금 방안 위주로 그러니까 현황은 조금 그냥 놔두시고요. 다들 여기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 위주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잘 떴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디에또 의료그룹에서 디에또 홀딩스를 맡고 있는 이용원입니다. 오늘 그 대표 이사인 이용기 원장이 참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해외 출장이 많이 밀렸다가 갑자기 출장을 잡혀가지고 제가 좀 대신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드신 주석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저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뭐 곳곳에 뭐 K 뭐 들어가는 게 많죠. 저희는 이제 KBB2로 상징하는 한국 의료의 해외 수요 창출 및 경쟁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연결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K 의료가 코로나 시대 키 방역까지 연결이 돼서 상당히 전 세계 나름대로 좋은 그 반응을 보이면서 비상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국내 환경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시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든지 수명 연장에 대한 수요는 많고 거기에 따른 해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웰빙과 해피니스를 연결하는 관광 시장도 매년 20 내지 30% 신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 의료 경쟁력이 상당하죠. 저희 나라가 통계에서 보듯이 OECD보다 저희들이 수명이나 영아 사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의료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의료 기술도 상당하고 전반적인 의료 쪽에 저희들이 IT 못지않게 BT 쪽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특히 의료 관광의 경우에는 이 거리 관계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너 시간 내에 도시가 한 6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딴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암이 말이죠. 이 코로나처럼 그런 그 백신 말고 암 백신 시대가 나오는데 그 암 백신 만들 때 한국이 가장 좋은 여건이 돼 있다는 것이 이 한국 중심으로 해서 100만 이상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게 시장이 많아서 한국 외에는 그런 시장 교두보를 다른 데 선택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여건이 있다는 얘기를 여담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K바이오에 대한 많은 기사들 좀 잠깐 읽어봤습니다. 뭐 새 정권에서도 바이오 한류를 큰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한다니까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뭐 현재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종합 검진, 그다음에 피부 성형 하는 쪽에서 재생의료 쪽으로 방향이 바꿔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은 저희들이 참 그런 그 해외 의료 관광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언어 인프라라든지 기타 뭐 관광에 연계되는 그런 상품들을 잘 만들어서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병원에
7개 나라의 그 외군들이 상주해서 언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 사례죠. 뭐 이 의료는 이게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관광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거를 쭉 하고 있다 하는 사례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디에트 그룹은 1991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종합검진식의 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지금은 성형, 미용 전반적인 거에 거쳐서 에스테틱을 하고 있고 지금은 2011년부터는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에 의한 재생의학 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긴 아시지만 아마 조금 막연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줄기세포 가지고 얘기하면 한도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줄기세포는 저희가 인체에서 한 20대가 되면은 생기는 세포보다 줄기세포가 훨씬 많죠. 그래서 20대부터 노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노화가 오는데 그 분야에서 특별한 어떤 신체부의 특별한 부위가 더 망가지면 그게 이제 질병이 되는 거죠. 그 망가진 부분을 줄기세포를 다시 넣어가지고 그 조직을 재생시키는 게 줄기세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가 망가진 부분을 다 회생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줄기세포의 원리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오랫동안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네. 이 의료 분야에서 이 북방 지역 국가들과 쌍방향 협력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계획에 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황은 이걸 보면 지금 되니까. 보면은 이제 뭐 의료 관광 그러면 상당히 이제 이게 하이 레벨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가 하는 게 현실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남아시아하고 지금 연한 지가 코로나 전부터 해서 10년 가까이 서울 의료 관광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카자흐스탄 표로에서 이 북방아시아 쪽에도 상당한 많은 그 고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들어와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기술 갖다 전수하는 현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 의료 쪽은 이게 대량으로 되는 게 아니라 1:1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환자들을 고객들을 유치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그쪽에 저희들은 일부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같이 맺고 마지막 단계는 라이센스 아웃, 기술 라이센스 아웃하는 이런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 건강 검진 시스템 이런 것도 노하우로 이렇게 전수를 예, 저희가 처음에 그걸 했는데 저희는 지금 다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에스테틱 그리고 미용 성형 쪽으로 가고 지금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재생의료, 줄기세포, 면역세포 치료 쪽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종합검진 쪽은 다른 병원에 연결시켜서 연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게 많아서 조금 자료로 대처하는 걸로 좀 봐주시고요. 아니 혹시 마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서. 아니 뭐 그렇습니다. 네. 이쪽 저 자료 봐주시고요. 저희 회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 종합검진부터 미용성형, 재생의료까지 쭉 하고 있다. 이것이 상당하게 약간 해외 의료 관광 쪽에 어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내용도 좀 자료는 다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연구 시설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CPC 인정도 받았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 약사법에 의해서 임상이라는 걸 통과해야만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병행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나라도 이제 첨단 대세의료법이 생기면서 그런 거로 가고 있는 단계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줄기세포 화장품 그러면 사람들이 줄기세포 화장품에 줄기세포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줄기세포 배양을 하던 배양액이 나옵니다. 그 배양액이 아주 이 피부에 좋은 그런 스펙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원료로 해서 만든 화장품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준비해서 왔는 건데 저희 그 준비물을 했는데 좀 양해 구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게 수출종입니다. 베트남하고 이런 동남아시아용 수출을 하다 보니까 포장재가 이렇게 조금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건 양해해 주시되 대신 내용물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기능성, 주기세포 배양한 화장품을 제가 준비해서 잘 쓰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그 세 분의 이제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5분의 그 패널리스트들 그 제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황은 조금 생략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방적인 그런 공급 계획보다는 상대방과의 쌍방향 교류를 어떻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지 그걸 위주로 조금 그 5분이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강소영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아침에 축사에 이어서 토론까지 부탁을 받았는데요. 아마 문화 콘텐츠 전공자라서 토론을 부탁받은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오랫동안 많은 공부가 되고 있고요. 저 문화 콘텐츠 전공자라서 태권도를 문화 콘텐츠로 봤을 때 한 4가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태권브이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태권브이가 태권도에 바탕을 두고 태권브이를 생각하면 그 옆발차기가 그 움직임이 태권도에서 나왔습니다. 이렇듯 이런 문화 콘텐츠가 있는데요. 태권도를 활용한 요즘 웹툰이 한류의 하나의 또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하나로 네이버와 특히 뭐 카카오가 세계 1위를 공고하면서 K 웹툰이 또 K 한국이 종주국이 돼서 K 웹툰화해서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3억을 받아서 내가 태권도를 할 때라는 웹툰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소녀 더 와일드라는 로맨스물 태권도 내용을 담은 웹툰을 또 제작했더라고요. 이런 태권도 내용으로 한 웹툰이 조금 더 제작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웹툰이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해서 문화 콘텐츠 용어인데요. OSMU라고 해서 OS가 되고 있습니다. 원소스가 되고 있고 그다음 드라마, 영화 혹은 디즈니랜드 같은 어떤 관광 자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원소스로서 웹툰이 많이 활용되니까 태권도 콘텐츠, 태권도 내용으로서 이런 콘텐츠화 되면 나중에 멀티유스화 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앉아 앉으시자마자 이제 명함을 주고받고 보니까 스포츠 유산과에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머 스포츠 유산이면 태권도인데요 했더니 태권도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한다고 며칠간 뒤져보니까 태권도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아직 등재가 못 됐더라고요. 근데 왜 못 됐는지 그 과정 중인지 그걸 생각하고 오다가 갑자기 앉으셔서 왜 안 돼요? 이랬더니 가라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태권도의 뿌리가 일본의 가라떼에 있다고 세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 많이 열려야 될 것 같고요. 태권도 뿌리에 대한 통합된 학문적인 연구가 조금 더 많이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책에서 보니까 뭐 태권도 AI 얘기도 있었고요. 태권도 시범에 대한 3D 홀로그램화 얘기도 있었는데 다 문화 콘텐츠로서 참 유용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3-4가지 아이디어 제안 올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 그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강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하신 3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태권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태권도가 가져온 어떤 한류의 어떤 의미, 어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주제가 한반도 북방 문화 전략입니다. 그랬을 때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유한 어떤 가치, 경쟁력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역시 어떤 고유 문화로서의 어떤 문화적 원천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 거기에다 이것을 현대식 어떤 무술로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 어떤 그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가라데라든지 어떤 쿵후 이런 어떤 다른 국가의 어떤 무술의 어떤 도전 속에서의 어떤 응전, 이런 모습이 태권도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한류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태권도는 이미 다른 무술들을 넘어서서 어떤 최고의 상품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무술에서 스포츠로 나아갔고, 또 오늘 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주신 인도주의적인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태권도가 보여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화해냈고, 또 어떤 다른 어떤 그 문명과의 어떤 도전과 응전의 모델을 잘 보여줘서 이걸로 쭉 밀고 나가면 한류가 훨씬 발전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유성은 어떤 문화 콘텐츠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떤 고유성, 그리고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끊임없이 뭔가 보완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또 세계적 시장과의 어떤 도전과 응전, 이것은 사실상 오늘날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오늘날 이 한류에서 굉장히 그 최고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서도 같은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북방이라고 하는 걸로 좀 결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의 어떤 스토리텔링과 중앙아시아 북방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이제는 대화를 더 긴밀히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은 이야기 또는 대화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서 태권도의 어떤 문화 전략은 또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류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오늘 헐리우드와 또는 어떤 일본의 어떤 그 문화 콘텐츠와는 또 다른 어떤 독자성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류의 어떤 임팩트를 중앙아시아에 좀 수혈해서 중앙아시아가 독자적으로 문화 콘텐츠 또는 문화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기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5분 안 넘었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말씀 중에서 그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류 또는 태권도라고 하는 이런 특수성을 어떻게 인류의 그 타문화권과의 그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보편화시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자칫 편협하게 우리 것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세계화가 될 수가 없고 그야말로 우리 것만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타문화와 잘 교류를 통해서 스며 녹아 들어갈 수 있어 그 나라에서 환영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마 우리의 과제인 것 같고, 강 교수님 아마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어서 우리 박정웅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님이 이 행사를 위해서 전주에 직접 여기 멀리 출장을 오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그 준비한 거는 좀 말은 많은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의 그 발제를 잘 들었고요. 그 북방 문화 교류에서 태권도를 활용하자는 발제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몬트리올 총영사관에서 영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는 사실은 한국 쪽으로나 아시아 쪽으로 오는 그 인적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관광을 통한 인적 교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일 먼저 제안을 드렸던 게 현지에 있는 태권도 사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부터 일단 네트워크를 해서 한국으로
이 단체를 모시고는 그런 방향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북방 문화 접점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그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정책적인 제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침에 그 아침 세션에 그 반기문 총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타 문화와 이게 교류를 할 때는 제일 먼저 강조해야 될 점이 수용성, 즉 이게 포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고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그런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가장 성공한 사례가 태권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태권도가 그냥 이제 한국의 고유 문화로서만 이렇게 머물렀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옛것 이런 걸로만 인식이 되고 거기에 머물렀을 텐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앞에 발표에도 나왔지만 올림픽 경기나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보듯이 이제 계속 무예에서 출발해서 스포츠에서 공연 예술로서 개념 영역을 계속 확장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무예 스포츠로 발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소멸되지도 않고 현존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고 부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 CIS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이 북방 문화를 이제 진출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보면 이들 국가의 특징이 대부분이 한 구소련 체제 하에서 한 70년간 지배를 받다 보니까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러시아 문화에 대한 어떤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를 이제 교류를 하려고 한다 보면 우리 한국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 방식 자체가 자본주의 문화나 민주주의의 어떤 사고 방식 틀 안에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때는 이 인식의 사고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들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제 강한 이제 유명 민족의 어떤 특성과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몽골만 보더라도 아직도 몽골은 그 기저의 인식 속에 자기들은 세계 경영을 했다, 세계를 지배했다는 그런 강한 자부심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이제 그 몽골을 방문하거나 이럴 때 보면 현재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약간 열등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현지와 마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방주의적이고 우월주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 인식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문화하고 이렇게 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화의 범주를 좀 명확하게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라 그러면 전통 문화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 상황과 이제 세계화 문화의 어떤 한국 문화의 세계화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 한국의 대중문화, K-팝이나 이게 그 K-드라마 뭐 이런 것 같이 한류와 대표되는 이런 어떤 한국의 대중문화를 좀 전면에 내세웠으면 좋겠다. 그 아까 뭐 실천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중동에 있을 때 가장 한 10년 전 일이지만 이 문화 수출에 있어서 K-드라마나 K-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K-팝이 우세지만 예전에는 K-드라마가 우세였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저희하고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우리는 일본은 일본 드라마나 대중문화를 소프트 파워로 인식을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개도국이나 이런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IP가 제대로 이렇게 공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게 항상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공공 부분에서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IP를 좀 이게 K 드라마라든지 K-팝이라든지 이런 IP를 충분히 뭐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어떤 재단을 통해서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그거를 무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이제 문화 전략에 있어서 문화 확산을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이 이제 대표적으로 문화 일방주의적인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많이 진출을 했는데 최근에 많이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류라든지 뭐 이런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어떤 문화를 환원주의적이나 뭐 경제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어떤 보편적 이념과 철학에 입각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출하면서 상호 교류하고 상호 수용하고 상호 발전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그런 관점이 좀 먼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한 3가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특히 이제 우리가 논하는 북방 지역이 이제 개도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해외 거점이 별로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문화원을 들 수 있겠는데 북방 문화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북방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그 문화 전략을 현지의 상황에 맞게 전문적으로 수행할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외관관에서도 문화 담당 외교관들이 공공 외교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제가 경험한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를 이제 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문화 ODA 사업, 이전 세션에 이제 ODA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개발 협력 쪽으로 많이 있는데 문화 ODA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몽골에 있을 때 관광 분야 하드웨이 ODA 사업을 처음으로 정부 부처 사업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 ODA 사업이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 한국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문화 연수 분야의 문화 동반자 사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 규모라든지 범위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특히 국제교류재단이나 민간 국제교류단체에서 하는 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유학생이나 외자 노동자들에 대한 네트워크화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광을 포함한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북방 지역이 대표적인데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제도를 포함해서 이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출입국 정책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의료 관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카자흐스탄의 의료 관광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가장 문제점이 의료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자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번에는 우리 손영훈 우리 한국 외국어대 중앙아시아 연구소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손영훈입니다. 제가 전공이 중앙아시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3분 선생님들의 발표를 듣고 사실 몰랐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화적 교류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걸 좀 배우게 돼서 깊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께 그 감사를 일단 드리고요. 워낙 시간이 좌장님께서 5분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문화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그 몇 가지를 좀 제안드리면서 그냥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지적해 왔듯이 중앙아시아와 한국 간의 여러 가지 문화적 협력이 지난 30년 동안 사실 괄목상대할 만큼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회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일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을 해 오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한 2년 동안에 걸친 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인적이나 물적 그 문화적 교류들이 상당히 끊어져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왔던 이런 문화적인 성과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지금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2016년도에 중앙아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한국 인식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그 조사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거의 한 70% 이상의 중앙아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알고 있고, 다음에 더 알고 싶어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한국과 여러 뭐 문화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걸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한국과 이 중앙아시아 간의 어떤 지속적인 문화적 교류를 위한 상당한 하나의 그 지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한 4가지 정도의 가장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시간이 적게 주셔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정태인 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역사와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와 문화적 소통을 통해서 좀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좀 교류가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알타이 실크로드 문화 교류 속에서 그게 하나의 태권도 될 수 있겠지만 서로를 이어주거나 양 국민 사이의 우정과 내지는 신뢰를 상징하는 그러한 역사적 자산들과 문화적 소통의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새로운 협력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기반 하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문화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문화 교류의 주체가 사실은 사람인데요. 그러한 그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소위 한중앙아시아 휴먼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그 한중앙아시아 인적 교류의 양적 성과를 좀 업그레이드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동안 30년 저희 한국에서 초청 공무원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수많은 분들이 여기 왔다가 그 인적 자원을 저희가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가칭으로라도 한중앙아시아 휴먼 네트워크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조직들을 구축해서 한국을 경험한 중앙아시아 국민들과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이런 문화적인 여러 교류들의 주체로서도 옹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한중앙아시아 간의 현안 해결이나 여러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소위 한국의 좀 우호적인 좀 여론들을 형성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박정훈 그 지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그 북방경제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박정 그 지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어서 제가 첨언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문화교류의 포괄적 증진과 확대를 위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적 및 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한 통합적 문화 플랫폼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코리아 센터라든지. 근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카자흐스탄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의 기능이 사실은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교류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교육원 내에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교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모든 콘텐츠를 담당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입주해서 좀 일괄성 있게 좀 종합적으로 어떤 문화교류의 어떤 통로를 구축하는 것들이 앞으로 30년의 어떤 한중앙아시아 관계를 좀 더 한 발짝 내딛는 하나의 발전적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부족한 아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아까 4가지.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또 전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 한류가 중앙아시아 국가에 이제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일 텐데요. 사실 한류가 저희가 이제 한국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사실 한국의 의식주만을 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런 것들의 이제 그 반작용으로 뭐 약간 험한의 뭐 분위기도 조성되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러한 그 한국의 다양한 스토리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아시아 약간의 그 한국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좀 결합해서 좀 컨텐츠화 시켜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개발해서 단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한류의 문화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런 유라시아적 가치, 정신적 삶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첨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재촉을 해서 죄송하고요. 덕분에 이제 오진숙 과장님 마치고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조금 그 미진하셨던 한 번씩 더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 한 1, 2분씩 정도 활용해서 한 번씩 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진숙 과장님이 지금 문체부에서 이제 오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보기에 북방 지역과의 문화 교류는 결국은 민간에서 또 정부에서 또는 각 그 문화 단체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정부 사이드에다가 요청할 사항 내지는 그동안에 혹시 서운한 점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오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가셔서 장관님께 좀 제기를 하시도록 전달을 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 과장님 발표 끝나고 우리 박 지점장님부터 쭉 하시는데 특별히 정부가 좀 관심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분야 같은 걸 조금씩 제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직접 가셔서 듣고 이거 잘못하면 우리 문체부 말이지 그거 하겠더라. 좀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과장님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상과장 오진숙입니다. 화일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저희 그 기재 발표도 잘 들었고 이제 토론 그 패널도 얘기 들었는데요. 우선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태권도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또 이제 제가 답변 겸 의견 겸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안 오면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권도는 이제 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의원 입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태극기, 뭐 애국가, 무궁화처럼 이제 같은 그 선상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국기로 지정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은 이제 그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운동이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태권도 연맹은 뭐 아까 그 소개를 했듯이 그 이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주요 사업은 주로 해외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태권도 해외 사업은 현재 이제 22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56개국에 파견이 나가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국가에 이제 태권도 수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42개국에 22만 명 정도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 이제 태권도 저개발국에 대해서 이제 그 초청 연수도 하고 있고 약 한 3,600명 정도. 그리고 태권도 용품도 한 29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굉장히 그 중요한 사업이 아까 이제 그 세계 태권도 연맹의 그 시범단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어울러서 이제 국회의원 시범단이
그 또 한 축으로서 이제 태권도 시범단 전 세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그 주어진 그 예산 관계로 원래는 13개국 15개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사부문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뭐 조지아 등에 지금 우선 파견돼 있고요. 이제 태권도 수업은 이제 교실형, 비교실형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은 제외 공간을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중앙아시아 쪽은 이제 그 많이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이제 정규 수업 국가도 있습니다. 뭐 브라질, 동티모르, 포르투갈, 뭐 과테말라, 라트비아, 온두라스 등등이 있는데 아직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는 좀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태권도 시범단 파견은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즈스탄에 원래는 그 각각 수교 30주년 기념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국견 시범단을 파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 외교부랑 이제 같이 하는 건데요. 이제 외교부 주관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외 공간이 있는데 총 한 약 195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대사회 태권도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권도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외교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공간에서 대사회 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공간 우승자를 또 이제 한국에 초청해서 이제 세계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인기가 있어가지고 외교부나 저희 부처도 굉장히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태권도 그 콘텐츠화 사실 이제 태권도 재단에서 이제 그 뭐 웹소설 공모전이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직접 뭐 이제 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기존에 뭐 게임 업체든 그 웹사이트든 이제 좀 해서 이제 그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좀 아주 많이 지금 이제 뭐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존에 한 3, 4년간 저희들이 그 지원한 그 콘텐츠 중에서 조금 그래도 뭐 조회수가 많다거나 이제 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콘텐츠들은 좀 이제 그 활로를 개척하려고 지금 이제 그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태권도 이제 해외 사업 추진 체계들 잠깐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에서 이제 태권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태권도 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그 기타 공공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해외 활성화 사업, 평화봉사단 파견, 태권도 용품 지원, 초청 연수를 담당을 하고 있고 국기원은 이제 그 법정 법인으로서 이제 태권도 사범과 이제 시범단 공연을 하고 있고 대한 태권도 협회가 또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국내 이제 태권도 대회를 개최를 하고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또 세계 태권도 연맹은 또 IOC 승인 단체로서 이제 저희 뭐 유일하게 한국의 이제 그 IF로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태권도의 날을 지정한 국가도 있습니다. 벨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국 LAC, 미국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태권도의 그 인기가 어쨌든 이제 날로 확산되면서 이제 태권도의 날 지정을 하려는 국가도 많이 있고 시범단도 많이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이제 해외 사범도 정말 많이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뭐 다 저희도 이제 최대한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하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 이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게 이제 배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그 북방 포럼에서 이제 중앙아시아 쪽을 많이 지금 그 다루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중앙아시아 쪽이 이제 많이 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나온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제 뭐 반기문 그 총장님께서 이제 기조 연설에서 밝히신 것처럼 이제 좀 상호 협력 방안,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방안들을 아무래도 이제 그 협의를 해야 이제 이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쭉 나온 얘기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 이제 그 세계 문화유산을 왜 안 하느냐 요거에서 좀 약간 이제 좀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는 이제 2016년도에 전북 겨루기 태권도가 전북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류문화유산은 또 이제 지정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지금 태권도계에서 이제 태권도 전체 단체 랩단체들이 지금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기존 태권도계에서 태권도계와 저희 정부 문화재청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랑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그 세계 이제 그 무형문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준비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실험하고 이제 택견은 그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쪽도 뭐 가능하나 이제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한류의 모델이고 이제 최고의 이제 그 상품 가치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이제 그야말로 K-컬처, 그 한류의 그러니까 중심, 하여튼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있고 최대한 이제 그 올림픽 종목으로서 스포츠 경기로서도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역할을 하지만 이제 그 한류 이제 컬처 문화로서 이제 태권도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이제 약간 투 트랙으로 저희들도 좀 이게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뭐 통합적인 문화 플랫폼, 뭐 코리아 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제 범위를 넘어서지만 저희 과 범위는 넘어서지만 이제 저희 그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또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저희 관련 소관이나 이제 관련과나 저희 뭐 장차관님께 또 보고 드리고 또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종 우리 사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있으십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고 있다 혹시 생각나면 그럼 우리 강 교수님. 예, 뭐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 한국외대 외국어 연수평가원은 외국어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로 해외 진출하거나 또 코스메틱으로 진출하시는 데 있어서 최고의 그 외국어 교육을 서비스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손 교수님. 네. 그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코리아 센터를 이제 설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 플랫폼으로 통합점을 그거에 이어서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의 어떤 일방적인 또 하나의 문화적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시간관계상 조금 그 말을 좀 끊었지만 저희가 하는 만큼 이게 상호주의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카자흐이든 우즈벡이든 키르기스든 간에 거기에 상응하게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저도 여기 참석은 안 하고 유튜브로 잠깐 봤었는데 그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분이 오셔서 문화원 개설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그 단계가 이제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정부도 저희가 하는 만큼 저쪽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어떤 소통의 통로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손용훈 소장님이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로는 쌍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다 원칙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하기가 쉬운데 그러려면은 쌍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사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방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만큼 그 나라도 한국을 상대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북방 지역 국가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여건 이런 거를 해서 잘 못합니다. 그게 이제 아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광화문에 한 아세안 이제 센터가 있고요.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 아세안 센터라는 것은 원래 우리 코트라라든가 정부에서 아세안 각국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 한국과의 그런 비즈니스를 프로모션하는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아세안의 나라들이 경제력이 미약하고 좋은 맨파워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그걸 사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우리 스스로가 그 플랫폼을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아세안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10나라가 한국을 상대로 그 자국의 그런 경제 현황 또는 투자 유치 환경 같은 걸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한국에 우리가 우리 돈으로 국제기구를 일종의 하나의 그 작은 국제기구를 설치를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을 상대로 문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산에 이제 아세안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손용훈 소장님 말씀도 북방 국가들이 한국을 상대로 문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 한북방 가칭 문화원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국 측이 가능한 대로 하면은 이제 경비를 부담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좋은 뭐 제안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그 정태인 대사님 또 그렇습니다. 뭐 문득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 믹타라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그리고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이 중견국 5개국이 뭐 한국에서 하지만 또 이 세계 각지에서 이 같이 어떤 그 활동을 하고 행사도 하는데 그 컨셉을 갖다 이 북방에 그 도입을 하면 어떨까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 지역 출신 그 대사관이 있고 가령 뭐 우즈베키스탄이다 그러면 거기에 한국 포함해서 또 모이는 그런 그 모임 뭐 이렇게 나라별로 그런 걸 갖다가 하나 뭐 아까 플랫폼 얘기도 하셨는데 결성해서 뭔가 조금씩이나마 그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 국장님. 네, 우선 태권도를 주제로 이렇게 패널분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중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저기 오진석 과장님도 계시고 태권도를 문체부 또 뭐 관광공사 외교부 다 같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뭐 부탁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그 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태권도를 생각을 하시면 좀 일방적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도너로서 우리가 너그럽게 베풀어주는 그런 시각을 아직도 좀 갖고 있다라는 부분. 사실 지금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태권도 9단 이상이 배출이 되고 자체적으로 코치가 전부 양산이 되고 코치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나라로 가느냐에 관계없이 여전히 한국이 좀 뭐랄까요, 한 단계 높은 관점에서 우리가 보내주니까라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그 현지 태권도 사정에 맞게 그렇게 좀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태권도를 올림픽에서 지키는 건 한국이 아니고 태권도를 올림픽에서 지키는 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희 국가협회들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은 만약에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빠진다라고 하면 먼저 나서서 반대를 할 정도로 태권도가 이미 그런 걸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굳이 어떤 종주국으로서 태권도를 어떤 지키고자 하는 게 너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세계 태권도 연맹이 한국에 있고 또 종주국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지원을 해주고 세계 태권도 연맹을 또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게 다른 나라로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종주국에 있는 게 낫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EHL 바이오의 이용훈 이사님. 아니 뭐 태권도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의료관광 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박영훈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관광 할 때 사실은 비자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북방아시아 쪽은 상대적으로 더 이제 좀 까다롭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의료관광에게 사실 상당하게 그 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이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앞으로 저희가 전망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제도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 준다면은 상당히 그 윈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게 지금 외교부에 계신 분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오 과장님 더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 아까 감사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그 이 태권도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또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소극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종조국이랑 어떤 이제 그 우위보다는 이제 좀 저희들 모토가 이제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는 태권도 이런 게 해서 이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좀 저도 이제 여기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참 많이 태권도를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걸 정말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이제 각 제 공간에서 이제 문서 공문이 오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또 이렇게 북방 지역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시고 해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정책적으로 물론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저희도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만 이제 북방 지역에 조금 더 한정해서 더 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 강소영 교수님. 네. 아까 몇 가지 제언을 드렸는데 빠진 게 태권도를 춤 콘텐츠화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무도 콘텐츠화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빠졌고요. 근데 지사장님 말씀하시는 그 공연 예술화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아까 퍼포먼스 하신 분들이 아메리칸 갓더 탤런트에서 보여준 거는 춤이 아니고 사실 공연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태권도의 좀 공연 예술화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네스코 그 등재는 뭐 실은 택견됐으니까 그 태권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그 질문 하나만 우리 서 국장님께 한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태권도는 이미 이제 정착이 쌍방향 교류가 정착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이나 국제 게임에서 태권도가 빠지면은 오히려 우리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나서서 그걸 지켜줄 것이다. 사실 듣기만 해도 아주 흐뭇한 이야기인데 지금 태권도를 제외한 근데 의료다, 다른 문화, 음악 이거는 사실 조금 전혀 다 제가 보기에 같은 문화라고 하지만 좀 다른 분야인데 태권도 보급의 어떤 것을 살려서 타 분야의 그런 현지 정착 과정에 그걸 교류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점이 근데 당장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고 관광 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북방과 한국과의 뭐 고문화 발굴 여러 가지 이제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태권도를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태권도 교류의 성공 사례를 그럼 뭐 어떻게 했으니까 성공했는데 그거를 이쪽에다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뜻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미국의 총영사관에 근무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버클리 대학에서 1년에 버클리 대학이 태권도가 아주 세기 때문에 한 160개 미국 내 대학들이 모여서 보니까 태권도 시합을 합니다. 그 팀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의 현재 참가해가지고 뭐 상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제가 그 미국 부모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네 애를 태권도를 시키느냐.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게 얘가 태권도를 하고 나더니 태도가 반듯해지고 굉장히
식구들을 갖다 배려하기 시작했다. 이게. 다른 식구들을. 그래서 제가 딱 이게 태권도라는 게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 A범절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소위 조금 그런 부모들이 애들을 그래서 보내는 걸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약간 근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대에 대한 배려나 A범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타 분야의 그 북방 지역 국가들과 교류할 때도 정말 A 바르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우선 하나만 그냥 생각이 났는데 혹시 국장님이 보실 때 이제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어드바이스 드릴 정도의 어떤 그런 통찰력은 없는데요. 제가 아까 제 발표 때 그냥 넘어간 슬라이드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그 태권도 개발 지원을 얘기할 때 이걸 크게 두 가지 갈래로 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하나는 태권도를 목적으로 보는 거, 하나는 태권도를 수단으로 보는 거. 두 갈래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태권도 저변을 더 넓히고 태권도 인구를 늘리고 또 우리 태권도 협회의 역량을 강화해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그 부분이 아니라 태권도를 수단으로 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난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난민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사실 태권도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난민 그다음에 취약계층 거기서 이루어지는 태권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있고 태권도만 배워서는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의료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되면은 훨씬 좋겠다라는 저희가 그런 필요성은 많이 느끼죠. 태권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사실 크게 그 부분이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태권도 지도를 할 때 저희가 다른 분야와 같이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태권도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국가들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경제적인 목적을 앞세우면은 결국은 그걸로 비즈니스로 끝나는 것이지 그게 문화교류라고는 할 수는 없는 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또 어떤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혹시 일단은 다 발표를 다 마쳤는데 꼭 하시고 오케이. 예. 네, 뭐 이게 저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말씀하신 그 문화적 일방주의라든지 상호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관광교류가 활성화되면 인적 교류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북방 국가 간의 어떤 북방 국가와 한국 간의 어떤 인적 교류, 즉 관광적인 측면에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 측면에서 특히 비자 제도라든지 출입국 제도가 좀 전향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이제 진흥재단 그 문체부나 이제 그 연맹에서다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관광적인 측면에서 태권도를 활용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제가 전북지사에 있는데 태권도 진흥재단이나 도원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면 또 해외에서 경험에서도 보면 이 태권도 시범단의 그 운영 예산이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린 예산적인 측면이 좀 우습긴 한데 그 예산이 좀 여러 군데를 많이 갈 수 있도록 전 세계를 계속 뭐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현지에서 마케팅 할 때 보면 시범단의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단하고 작년에 이제 해외 마케팅을 태권도를 활용해서 이제 대만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그 현지에 있는 사범들의 네트워크는 아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체계적이지 않더라고요. 그 어떤 뭐 아시겠지만 태권도가 워낙 그 좀 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통합
적인 체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3분 내에 그 매진 말씀을 마치고 오늘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나왔던 이 제1차 회의 때 회의 자료 책자로 나온 걸 제가 어제 잠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나왔던 토론 내용 중에서 하나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세계인들이 K-팝 한류는 잘 아는데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실은 중국 사람들 관광객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한류 무슨 스타들 이름들은 줄줄이 다 외우고 그러는데 와가지고는 우리 전혀 한국 역사 이런 데는 관심도 없고 가지도 않고 완전히 중국식으로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 자기들 옛날 무슨 속국이었다는 등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방과의 교류할 때도 물론 태권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다 해 나가는데 결국은 문화의 가장 뿌리가 그 역사 또는 언어 이런 것이 아닐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별도로 좀 심도 있게 우리 학계에서 또는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국립국어원 이제 아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돼 있을 텐데 이제 한국어 보국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문화 교류하고 실제 그 사람들의 의식을 갖다 바꾸는 거는 결국은 역사, 언어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있어야 사고 방식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나 좀 해봤었고요. 또 작년에 나왔던 자료 중에 포인트가 하나가 이게 지금 전문가 위주로 자꾸 이제 교류들이 이루어지는데 그야말로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이런 언택트 방식의 교류들이 요즘 이제 많은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유튜브들 요즘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방 크리에이터가 김치를 만드는 모습이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그 접속자 숫자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중요하게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스타트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회의를 잠시 지금 마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나왔던 이야기 또 오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문화 교류가 이제 쌍방향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또 그동안 한국 문화에 대한 조금 비판이 이제 타 문화에 대한 포용력 또는 우리 문화의 어떤 다양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다양성,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서 계속 실용해 나가야 된다. 오전에 반기문 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문화 교류가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태권도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든 성공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오히려 어떻게 해서 태권도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정착을 돼 있는가 그거를 조금 한번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이 세션에서라도 오히려 그 파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성공 스토리로 듣고만 말지 말고 왜냐하면 그걸 결국은 다른 분야에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든 우리 좋은 성공 그런 사례가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들 발표 내지는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청소까지 감사합니다.